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대기의 특성과 대기권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의 성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조건에 보면 대기의 성분은 지표에서 80kg 이내의 건조 공기일 경우를 기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 자체에서 건조 공기를 기준을 하고, 그리고 부피를 기준을 합니다. 부피를 기준했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질소예요. 자, 질소는 N2로 표현하면서 78.08%. 자, 그리고 산소는 O2로 표현을 하고 20.94%. 자, 그리고 아르곤은 AR로 표현해서 0.93%.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로 표기를 하죠. 0.04%. 그 외에 네온, 헬륨, 그리고 메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표시되어 있는 물질을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다음 건조 공기일 경우에 부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순서로 또는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는 순서로 나열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질소와 산소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소가 많은 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순서로 나타내면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탄.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질소에서 메탄까지 순서는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자, 그리고 또 한 개의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 중에서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비활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 중에서 그 양이 가장 많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면 활성이 없는 안정한 기체예요. 그럼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영족 기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영족 기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르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온이 있어요. 그리고 헬륨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비활성 기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르곤, 그리고 네온, 그리고 헬륨 순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전체적으로 구성 순서, 그리고 비활성 기체의 구성 순서, 많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소에서 메탄까지만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서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연비를 계산을 했잖아요. 공연비에서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질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질소와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양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를 100%로 구성했을 때 최적비로 구성이 되느냐, 질량비로 구성이 되느냐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묻기도 하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연비를 계산한 것처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기 구성 성분이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적비로 존재하는 값과 그리고 질량비로 존재하는 값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최적을 부피비라고 하고 질량비를 무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최적비로 나타냈을 때 질소는 79%, 산소는 21%입니다. 그리고 질량비로 나타냈을 때 질소는 76.8%, 산소는 23.2%예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공기를 나타내게 되면 질소라는 N2 성분과 산소라는 O2 성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비로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질량비로 나타내느냐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자, 질소는 최적비로 79%, 그럼 나머지 21%가 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량비로는 질소가 76.8%예요. 그러면 산소는 23.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2번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연소에 관계되는 내용에서 산소량과 공기량, 특히 산소량을 계산해서 공기량으로 전환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공기는 혼합물로서 분자량은 29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공기는 가스의 기준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량과 비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값을 표현을 했을 때는 공기를 구성하는 혼합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질소와 산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값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공기가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분자량을 나타냈을 때 일반적인 분자량이라고도 하겠지만 평균 분자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평균 분자량을 최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자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질소가 가지는 분자량, 원자량이 14니까 14가 두 개 있으니까 28이죠. 산소는 16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30이에요. 그래서 28짜리가 얼마? 79%. 32짜리가 21%.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분자량을 표시한다고 하면 28kg 곱하기 질소는 79%니까 0.79. 산소는 32kg짜리가 21%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0.22를 곱해서 나타내면 28.84kg이라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공기의 분자량이라고 하면 29라고 하는 이유는 28.84를 반올림을 해서 약 29kg을 공기의 분자량으로 나타냅니다. 반면에 공기의 비중을 나타내게 되면 비중을 나타내는 우리가 공식을 보시게 되면 기체의 비중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체의 비중이에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에서 뭐를 나눠주느냐 하면 공기의 분자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은 공기의 비중을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기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공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기의 분자량 29를 대입해서 29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질이든 대기든 기준물질의 비중은 1.0이에요. 그래서 대기에서는 공기가 기체의 기준물질이 공기니까 공기의 비중이 1.0. 그리고 액체에서는 수질의 기준물질이 액체의 기준물질이 물이 되니까 물의 비중이 1.0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건조 대기 중에 부피 농도의 크기 순서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뭐죠? 질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아르곤, 그리고 CO2, 그리고 네온, 헬륨, CH4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없어요? 가장 먼저 질소가 없어요. 자, 그럼 질소가 없으니까 산소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라번과 가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CO2가 먼저냐, 아르곤이 먼저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먼저죠? 아르곤이 먼저예요. 그리고 CO2. 이런 순서대로 넘어가겠죠. 자,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값 자체가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탄.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반드시 숙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 혼합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CO2가 7%, 나머지가 N2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혼합가스의 밀도는 자, 우리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혼합가스의 밀도를 나타냈을 때 단위가 kg/sm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kg/sm의 삼성을 나타냈을 때 이 kg이라는 게 분자량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sm의 삼성이라는 것은 부피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부피라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m의 삼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만 계산하시면 되죠? 분자량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구성하는 성분을 보시게 되면 CO2가 7%, 나머지가 N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O2가 7%고 나머지가 N2라고 그랬으니까 N2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93%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CO2가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탄소의 원자량이 12, O의 원자량은 16짜리가 2개. 그래서 CO2는 분자량이 44kg. 44kg짜리가 몇 퍼센트? 7%. 자, N2는 14짜리가 2개, 28kg이에요. 자, 28kg짜리가 93%. 자, 퍼센트를 대입을 했을 때는
100으로 나눠줘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죠? 29.12kg이 됐어요. 따라서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밀도의 단위가 kg/sm의 삼성이니까 분자량 나누기 22.4sm의 삼성을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자량은 여러분들 계산한 평균 분자량입니다. 29.12kg. 그리고 최적은 22.4sm의 삼성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피는 기체 상태의 부피는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면 미터의 삼성의 단위를 쓰시면 되고, 다시 말해서 22.4 미터의 삼성을 쓰시면 되고, 그램 단위를 쓰게 되면 22.4 리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서 1.3kg/s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팁을 보시게 되면, 자,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준 상태냐 아니면 현재 상태냐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표준 상태라고 하면 0도씨 760mHg 또는 0도씨 1atm이라고 표현을 하고, 최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최적이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 앞에 n이나 s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s라는 것은 스탠다드, n이라는 것은 노르말의 약자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 CO2의 분자량은 탄소 C의 원자량이 12예요. 그리고 O, 산소의 원자량이 16짜리죠. 그래서 12짜리가 1개, 16짜리가 2개. 그래서 계산하면 44kg이 되는 거고, 반면에 질소의 원자량 N2라는 것은 N의 원자량이 14죠. 14짜리가 2개 있으니까 28kg이라는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을 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처럼 평균 분자량이라든지 그리고 밀도나 비중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나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대기의 구조입니다. 자, 대기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층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면 균질층과 이질층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설명에서 균질층이나 이질층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균질층에 보시게 되면 지상 0에서 88kg까지로 수분을 제외하고는 산소 및 질소 및 산소 등의 분자 조성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층을 균질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균질층 내의 공기는 건조가스로서 지상 0에서 5.6kg까지의 공기의 50%, 그리고 지상 0에서 30km까지의 공기의 98%가 존재하는 게 균질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질층은 지상 0에서 88km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질소와 산소의 분자 조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로, 두 가지 값이 비슷한 게 아니라 일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균질층이라는 거고, 자, 반면에 이질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질층 내의 공기는 태양의 에너지 중에서 유해한 것을 흡수, 약화시킴으로써 생물 세포의 이온화 또는 화상 등을 방지하는 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질층 내의 공기는 강한 산화력으로 인해서 지상에 발생되어서 상승한 이물질 등을 산화, 소멸시키는 층을 이질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질층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질층은 질소층, 산소층, 헬륨층, 수소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질소층이라고 하면 0에서 120km, 그리고 산소층이라고 하면 바로 위에 층 120에서 1000km, 그리고 헬륨층은 1000에서 2000km, 그리고 수소층은 2000km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층으로. 따라서 질소나 산소나 헬륨이나 수소가 존재하는 층이 각각이 다르죠. 반면에 균질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층 같은 경우에서는 0에서 88km까지 질소와 산소의 분자 조성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층을 우리가 균질층, 반면에 이질층은 질소, 산소, 헬륨, 수소층, 높이에 따라서 분포하는 층을 이질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의 구조는 균질층과 이질층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지상 0에서 88km까지의 균질층은 수분을 제외하고는 질소 및 산소 등의 분자 조성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답은 균질층 내의 공기는 건조가스로서 지상 0에서 30km까지의 공기의 98%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답은 이질층은 보통 4개 층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상 1120에서 3600km까지는 산소 원자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질층은 4가지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질소는 0에서 120km, 산소는 120에서 1000km, 헬륨은 1000에서 2000km, 수소는 2000km 이상에 존재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그리고 답은 이질층 내의 공기는 강한 산화력으로 인해서 지상에 발생되어 상승한 이물질을 산화나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층도 이질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값을 나타냈을 때 대기를 나타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를 분류를 하는데, 대기는 몇 개의 대기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대기의 층이 4가지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의 권역으로 구성했을 때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고도라는 것은 높이죠. 높이에 따라서 뭐가 변하느냐면 온도가 변해요. 그래서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층을 나눕니다. 4개의 층이 있다는 소리는 각각의 층에서 온도가 바뀐다, 반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도의 분포에 따라서 고도 분포가 달라진다. 고도를 우리가 권역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서 4가지 권역으로 나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온도, 기준은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가지 층을 나타냈을 때 가장 아래쪽이 지표입니다. 지표. 그리고 11km, 50km, 80km를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지표에서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해요. 자, 이 대류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있는 층. 인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층이겠죠. 따라서 그 오염물질이 기상조건과 결합을 해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유일한 층이 대류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하강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보통 지표에서 11km까지라고도 하고 지표에서 12km까지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은 11km로 알고 계셔도 되고 12km로 알고 계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둘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1km에서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성층권에 오존이 많이 존재하니까 성층권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하강하는 층인데 반대로 성층권은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층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존층은 11km에서 50km라는 성층권 중에서도 20에서 30km 지점에 오존의 농도가 10ppm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10ppm을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0km에서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도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다시 하강하는 층이에요. 자, 이런 중간권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가장 낮은 구역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80km 이상을 열권, 다른 말로 온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따라서 대류권과 중간권은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하강하는 층이고 성층권과 열권은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지표에서 11km까지가 되는 대류권, 그리고 11에서 50km까지 성층권, 이 2가지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층은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고도별로 분류되어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상공으로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자, 가장 아래쪽 지표에서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에서 50km까지를 성층권. 문제 조건에서는 상층권이라는 말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상층권이라는 말은 지어낸 말이고 없습니다. 성층권이에요. 자, 그리고 50에서 80km까지를 중간권, 80km 이상을 우리가 열권, 다른 말로 온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먼저 대륙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원은 지표에서 11km까지를 우리가 대륙원이라고 하고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하강하는 층,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거기에 기상현상이 결합되어서 유일하게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층을 대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설명 한번 볼게요. 대륙원의 하부 1에서 2km까지를 대기경계층이라고 하고 이 대기경계층의 상층은 지표면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자유대기라고 부르며 대기경계층은 지표면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기상요소의 일변화가 일어나는 층이다. 자, 먼저 1번에 보면 대륙원은 지표에서 몇 킬로미터까지라고 그랬죠? 대륙원은 지표에서부터 11km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기상현상이 대륙권에 국한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층은 대륙권. 그리고 두 번째, 대륙원의 기상요소의 수평 분포는 위도, 해륙 분포 등에 의해서 달라지지만 연직 방향에 따른 변화는 더욱 큰 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대륙원의 고도는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은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고도를 나타냈을 때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은 게 특징이고 보통 저위도 지방이 고위도 지방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방이 고위도 지방에서 높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대륙원에서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단열 팽창에 의해서 1km당 6.5도씩 낮아지죠. 그래서 낮아진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5도씩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나타냈을 때 1km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100m당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감률 때문에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바람이 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소리는 온도가 낮았을 때 바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대륙원은 평균 11km 정도이며 극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고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륙원에서 광화학 대기오염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상 중요한 물질은 280에서 700나노미터 범위의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대륙원은 지표에서 11km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상현상이 발생을 해서 유일하게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대륙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대륙원에서 평균 기온 감률은 마이너스 6.5도씨 per km 정도로 감소하므로 기층이 불안정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나 비 등의 기상현상은 대륙원에 국한한다. 가번의 대륙원의 자유대기는 행성 경계층의 상층으로 지표면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층이다. 그러나 형성 경계층은 지표면에 마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풍속이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약하게 분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라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우리가 행성 경계층을 대기 경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표면의 마찰의 영향을 받게 돼요. 지표면의 마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속이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약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형성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기의 성분 그리고 대기권의 분류의 방법 그리고 대륙것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내용,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게 되면 별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별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숙지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숙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돼야지만이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